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감기가 완전히 낫지를 않아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갑니다. 사람 몸이라는 것도 사실 기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요. 오래 쓰면 고장 많이 납니다. 그러면 고치러 가야죠. 병원 자주 다닙니다. 최근에 빈곤층 노인들은 병원 가기가 급난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도 진료비를 3배 이상 내는 경우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은 며칠 전에 과거와 똑같은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과거에는 1,500원만 냈는데 이번에는 4,800원을 청구받아서,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돈을 올리느냐, 진료를 받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노인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정액 기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노인들이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 10%가 적용되는 기준이 15,000원입니다. 말하자면 진료받은 총 가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중 10%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00원 나왔다고 하면 1,5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6,000원이 나왔으면은 15,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1,500원, 15,000원이냐 16,000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따지느냐, 이런 얘기 하실 분도 계신데요. 빈곤층 노인들은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노인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정액 기준, 이 15,000원이 인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11년째, 아니지 2001년이니까 올해로 치면 14년째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수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노인들이 1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 정액 부담금 기준 15,000원은 14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의료 진료받은 총액이 한 18,000원 되더라도 10%인 1,800원만 내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의료수가 약간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15,000원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네들의 의료부담금 갑자기 3배로 뛰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네들 병원 자주 안 가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주 꼼수로 실제로는 16,000원, 17,000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5,000원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끊어서 1,500원에 의료 진료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15,000원을 계속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이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복지는 재원이 있어야 되고 재원이 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재원 마련, 결국은 돈이 모자랄 때는 세금에서 축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세금마저도 부자들로부터는 제대로 세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항상 그 세금이 모자라게 되고, 모자라니까 결국은 정작 올려야 될
그런 부담금 정액 기준을 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러고도 이 빈곤 계층의 노인네들은 여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가난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런 그 주범이자 핵심적인 세력인 이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는 그 노인네들 무지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그 고집 때문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인사에 지난 토요일인가요? 2일이죠, 2일. 오부요인가 여야 대표, 정부 고위공직자 등 190명을 초대해서 신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의 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데요. 그 신년 인사에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나 언행을 보면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5년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사람들의 염원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에 속았던 빈곤층과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든 지지할 그런 극우적이고 좀 이념 편향적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통들은 바로 그 빈곤층, 서민들, 이념적으로 보면 중간층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에 대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2015년 한 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행들을 보면은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부 요인과 여야 대표, 정부 고위공직자 등 190여 명을 초청해 연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2015년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회에서 정부는 통일이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등 남북 문제,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 등 올해 추진할 국정 목표 등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일이면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네요. 하지만 새해를 맞아 각 언론기관 등이 일제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행복시대라는 애초의 구호와는 정반대로 더 불행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고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비선세력 국정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불신을 비롯해서 현 정부에 대한 믿음도 아주
바닥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2015년은 그동안의 부진을 벗고 일대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각계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 것도 이런 계리의 한 표현이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야심찬 국정 운영 계획 제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난 2년간에 대한 겸허한 성찰, 그리고 인식의 일대 전환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기류는 신년 인사회에서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을 강조하는 등 대북 정책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집권 3년 차의 승부수를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으로 설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유의해서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이날 박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만의 성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겨레 신문은 점잖게 꾸짖었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일에 대해서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절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실질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분이 바로 남한 내부의 그야말로 여론의 포화를 맞아서 거의 쓰러져갈 그럴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정당 해산 청구를 해서 자기가 추천하고 임명한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인 그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정당 해산을 기어코는 따내고, 그리고 이 땅에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극우단체들을 내세워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이런 분이 뭐 통일 준비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준비한다고요? 이승만이처럼 북진 통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승만은 입으로는 북진 통일하다가 전쟁 나자마자 바로 도망갔던 그런 비겁한 인간이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말 되는 얘기인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대 단점을 꼽자면 첫째는 모든 잘못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무시한 채 사회의 일사불란함만을 강조하는 점이다. 지난 정권 탓,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따위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세월호 사건을 우리 사회의 오랜 부조리 탓으로 돌려 현 정부의 책임을 여전히 피해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기러기가 V자로 무리를 지어 날아가듯 각 국정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 앞장서 노력하자고 당부한 대목은 획일주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준다. V자의 최선두에 서 있는 자신의 뒤를 모두 군말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주문으로도 읽혀 씁쓸하다. V자로 무리를 지어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될 그 선두에 있는 분이 차가운 북쪽으로 기술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물속으로 대가리를 쳐박으면서 다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은 어느 국정 주체가 그 정신 나간 대통령을 따라가겠습니까? 초미의 관심사인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예망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시무식에서 비서실 군기잡기에 나섬으로써 비선 세력 국정개혁 의혹 등의 파동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충충충 하면서 백성을 향해야 될 그 충을 박근혜에게 향하자고 얘기하는 걸 보고 김기춘이 아니라 김기충이고 그 충은 충성할 충자가 아니라 벌레충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김기춘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유달리 강조한 대목은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영화 명량의 명대사와 대비되면서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자세로 2015년을 희망차고 활기차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개가 갸웃그려진다라고 한겨레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고개가 갸웃하기는커녕 2015년 나라 말아먹지만 않아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여론 조금만 더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임기 말까지 조용히 계십시오라는 얘기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서울관악구 신원동이 있습니까? 신림동 아닌가? 여하튼 서울관악구의 퍼니님 조합원가입 7,000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사천시 산안면의 좋은 이야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그리고 라디오 키드님도 조합원 가입하셨고요. 충남 홍성군 의 인간적으로님도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 남로의 아름다운 세상 풍경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7,000원까지 납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동구의 저스티스 37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에76님 그리고 피어로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마론트리님 그리고 연엄님 조합원 가입 7,000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서울 남동부 지역협의회의 1월 신년의 모임공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남동부는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이 지역 사람들이고요. 첫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날짜는 1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이고요. 장소는 논현동 벨뷰티아라 닉네임 논현동 신사님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논현동 신사님 010-5497-5525 그리고 하명균님 010-3553-1459 연락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팟빵 생방송 게시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입동조합의 젊은 청소년 조합원들, 청소년 사주들의 수다 모임인 청년이 첫 모임을 1월 17일 오후 1시 국민카페에서 가진다고 하는데요. 참가 대상은 미래입동조합 국민TV 사주들 가운데서 중1부터 고3까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팟빵 홈페이지를 생방송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워낙 죽을 쓰다 보니까요. 사람들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매를 들고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없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기가 없고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덜한다 손치더라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이라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트가 쓴 문재인을 향한 칼날만 가득한 28 전당대회 아이엠피트의 칼럼 오늘자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28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당대표 예비 후보자는 박주선,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조경태 후보 등 5명이고
최고위원은 전병헌, 이목희, 주승용, 유승희, 정청래, 박우섭, 노영관, 문병호, 오영식 후보 등 총 9명입니다. 후보자들은 가장 먼저 1월 7일 치러지는 컷오프, 즉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는 3명으로 압축되고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이 됩니다. 대선이 끝난 후부터 야당이 야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다지 관심도 없어진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 후보를 향한 여러 후보들의 엄청난 공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부터 시작된 이른바 비문 후보들의 독설은 컷오프를 사흘 앞둔 현재까지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공통점은 어떤 경우에도 친노가 당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주선 후보 역시 문 후보의 출마에 따른 친노 패권 및 대선 유일 후보 체제에 공고하는 총대선 패배의 지름길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이인영 후보도 상속자의 정치가 아닌 창업자의 정치를 주장하고 조경태 후보도 새술은 쇠부대에 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문재인 후보는 경쟁 후보에 대한 인신비방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노 네거티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각 후보들의 독설에 맞서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박지선, 박지원, 박주선, 이인영, 조경태 후보가 독설이나 공격을 멈출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을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이토록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권을 통한 공천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당대표가 가진 힘이 공천권으로 이어지는 정당의 특성상 공천권은 한마디로 정당이 가진 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당대표 유력 후보인 박지원 문재인 후보의 정당과 공천개혁 관련 공약을 보면 두 사람이 가진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여 자신이 당권을, 다른 후보가 대권주자로 나서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권은 양보해도 당권을 통한 공천권과 힘을 갖겠다는 의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을 정비하고 개혁하여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지원 후보는 당내 조직을 배려하는 중앙당 국고보조금 시도당 배분이나 민주정책연구원 시도 지부 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새정치연합을 정책정당이나 경제정당, 네트워크정당이나 스마트폰 정당 등으로 바꾸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후보와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박지원 후보의 공약은 철저하게 당권을 지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대권을 지겠다는 공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박지원 의원은 우리 야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가진 분이지만은 최소한 정당관 그리고 향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여 대권 후보는 오로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당은 내가 운영해서 내가 운영한다가 별거 아닙니다. 다음 공천 내가 다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야당의 특성상 대표가 된다고 해서 공천권을 다 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당이 살고 그럴 정도를 이미 지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다시피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런 정권으로 정권 창출은 커녕 다음 총선에서도 지리멸렬 패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공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보다는 오히려 박지원 후보의 공약이 당원들에게는 더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박지원이 뽑으면은 민주정책연구원에 중앙당의 국고보조금을 준대. 그리고 시도지부에도 국고보조금을 나눠준대. 야, 그러면 박지원이 지금 우리 이익이잖아. 정당이 집권을 하건 말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사고에 호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당원들로만 김한길을 뽑았던 그런 룰에 의해서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저는 박지원이 대표로 당선되고 문재인은 1등은커녕 꼴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새정치연합은 정당보다는 네트워크 정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가진 파워는 이동됩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당 개혁에 기성 정치인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재인 의원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제가 밝혔다시피 다음 대선에 나와도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통한 정당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당으로 다음 대선에 도전했다가는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우선 당을 개혁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당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해서 당을 개혁하는 데 성공하고 그래서 무사히 대통령 후보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후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어떤 후보가 그 후보 자리를 차지하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적인 쇄신이 없이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요. 새누리당만도 못한 정당입니다. 그 바탕은 훨씬 더 훌륭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적인 힘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정당이라든지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김한길이 완전히 그 싹을 갖다가 짓밟아 놓고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과연 문재인이 단가를 잡아서 그렇게 만들지 의문인데요. 문재인의 도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꼬락서니를 보면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친노가 어디 있습니까? 친노가 존재한다면은, 친노 패권이 존재한다면은 이런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에서 이기려면 먼저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기려면 최소한 지금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대권에 도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전략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I.M. 피터는 문재인 의원이 1971년 신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김대중 후보가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왔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아주 참 지금 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60대, 70대의 연령층이나 기억하시겠지만은 저만 하더라도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서 본 바로는요 이렇습니다. 1971년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김영삼, 김대중 후보와 이철성 후보가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합니다. 당시 함께 출마했던 김영삼은 유진산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이철성 패배합니다.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철성은 유진산의 지시에 따라서 김영삼을 지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철성은 김대중과의 협상으로 김영삼이 아닌 김대중의 손을 들어줍니다. 1차 투표는 1등 김영삼, 2등 김대중, 3등 이철성이었습니다. 즉 이철성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거죠. 결선 투표에는 김대중과 김영삼 양자 대결로 압축됩니다. 그러면 3등이었던 이철성의 향방이 중요한데 이철성은 원래 유진산 계획이기 때문에 유진산의 지시에 따라서 김영삼을 지지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김대중은 이철성을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자신을 지지해달라고요. 당시 이철성과 김대중의 협의와 명함각서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김대중이 이철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도록 끌어들인 정치력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스마트 정당을 꿈꾼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해줄 세력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분명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정치적 특혜를 준다는 이맹그라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정당 계획 구상을 지지해준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유리한지 이해시킬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은 항상 친노 세력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 비문 세력들의 칼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정치인 문재인이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는 대권은커녕 정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는 말 그대로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김영삼처럼 김대중 후보를 무등 태워 전국을 돌면서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는 모습을 말한다고 그들이 바뀐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합니다. 아이엠 피터는 정당을 개혁하기 위한 그의 생각에는 찬성하지만 그가 보여준 정치력이나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결국 스마트 정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전략 이전에 새정치연합의 당원과 세력들을 자신의 정당개혁 지지 세력으로 바꾸거나 정당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을 대거 새정치연합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득해서 자기의 지지자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당개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IMPT는 이야기합니다. 현재 약 30만에 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권리당원들, 아마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숫자만큼 스마트 당원을 30만 명 모아서 입당시키면 됩니다. 6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의 권리당원이 공천권이나 정당 의사결정권을 발휘한다면 당원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의 직업 정치꾼이나 기득권자들을 대거 개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당이 야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는 야권 지지자들도 자기 생각을 스마트폰을 통해 표출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의 미지근한 야성에 일침을 가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이엠 피터는 문재인 의원이 왜 스마트 정당을 주장하면서 미리미리 스마트 당원을 스스로 모집하러 다니지 않았는지 답답했습니다. 1000명을 모집하면 여론조작이라는 비난을 받겠지만 30만 명 정도 모집하면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 정도의 능력은 보여줘야 합니다. 비문 세력이 팽배한 가운데 그런 능력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당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8 전당대회에서 벌어지는 비문, 즉 문재인 반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문 세력의 칼날을 자기 자신이 아닌 박근혜 정권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문재인이 되지 못한다면 정치의 운명이라면서 발을 들여놓았던 문재인의 역할도 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IMPT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사느냐 문재인이 죽느냐는 결국은 야권의 개혁을 열망하는 일반 민초들, 풀뿌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절박성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개혁하고 개조하는 그 계린차로서 문재인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미디어 협동조합 2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2만 1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월 3일 출자 완료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3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2014년 4월 1일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TV방송의 개국을 알리는 뉴스 프로그램 뉴스K를 시작합니다. 2014년 감사했습니다. 4월 1일 국민TV가 역사적인 개국을 단행했고 품격 높은 대안 언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는 확장성 있는 대안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계시는 닉네임 광화문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되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인 김현철 교수의 마이애미 정치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쿠바 난민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탈북자들을 연상시킵니다. 미국과 쿠바의 아주 오래된 적대적 관계가 끝났다. 누군가의 말처럼 아메리카 대륙의 베를린 장벽 붕괴다. 물론 관계 정상화의 길은 이제 시작이다.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마이애미 정치다. 쿠바 혁명 이후 카스트로 체제를 떠난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플로리다 해협의 맞은편 마이애미에 정착했다. 그들은 신문을 발행하고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카스트로 정권을 반대하는 도덕 공동체를 유지해왔다. 마이애미는 바로 쿠바 코앞에 있는 플로리다 반도의 도시입니다. 마이애미의 리틀 아바나가 쿠바의 수도였죠. 지금도 수도입니다. 아바나가. 그래서 리틀 아바나라는 타운이 생겼는데요. 그 리틀 아바나에 모인 쿠바인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배신자, 반역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욕하는 시위대는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 노인네들이었습니다. 쿠바 공동체의 세대 차이는 뚜렷합니다. 늙은 쿠바인들, 즉 카스트로의 반대에서 쿠바를 떠났던 그 1세대 쿠바 난민들, 쿠바 망명객들은, 늙은 쿠바인들은 미국이 카스트로 체제를 붕괴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는 쿠바계의 82% 지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겨우 537표 차로 엘고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쿠바계의 몰표가 아니었다면 엘고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겁니다. 부시는 당선 이후 강경한 쿠바 정책으로 그들의 지지에 답을 했고요. 쿠바 망명자 출신들을 공직에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탈북자들을 국회의원 시키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다르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이를 갈며 쿠바를 떠나온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다르다. 이념이 아니라 이익으로 쿠바를 바라본다. 젊은 세대는 쿠바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어 마이애미 경제가 나아지길 바란다. 2013년의 한 여론조사에서 마이애미의 쿠바계 가운데 68%가 양국 관계의 개선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마이애미는 이제 공화당의 텃밭도 아니다. 오바마는 2번의 선거 모두 쿠바계의 지지를 더 많이 얻었다. 쿠바 정책의 전환은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다만 정치는 언제나 대중의 의식 변화보다 한 발이 느립니다. 현재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2명이 마이애미 정치 수혜자들입니다. 제프 부시는 쿠바계의 지지로 플로리다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바마의 결정을 실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지금 쿠바 젊은 세대들의 의식은 변했는데 여전히 늙은 쿠바인들의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올해 43살로 쿠바계 2세입니다. 루비오는 독재 정권과의 관계 개선을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노인처럼 생각하는 젊은 친구의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를 성장시킨 증오의 정치가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쿠바 변화의 최선이라고 말하자면 개방 정책을 주장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북한은 쿠바의 변화 노력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번 협상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는데요. 쿠바와 교황청의 관계는 아마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됐고 쿠바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서 인권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중간에 다리를 놔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이런 쿠바의 교훈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